수요가 부족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중학교의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그걸 굳이 애써서 외면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익이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거는 이익이 없는 선에서 논리를 피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서울에 독립군 아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단지 말고 80세대, 100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미분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확실하다. 99%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40%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무섭습니다. 내년 후년이 여러분이 상상이 힘든 상황을 2030 세대들은 아마 처음 겪어보게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JYP 박진영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 집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 여쭤보기 위해서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교수님. 네. 요즘 집값이 군데군데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잖아요. 많이 들리죠? 네, 많이 들리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상승을 맺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해도 더 올라갈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일단 거래량부터 짚어볼게요. 네. 기본이죠. 네네.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수요가 부족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중학교의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그걸 굳이 애써서 외면할 필요는 없고요. 이 거래량이 근데 어느 수준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서울의 이제 아파트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의 월 거래량. 이 데이터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데이터가 공식 집계됐거든요. 2006년부터 지금 2022년이면은 한 18년? 18년 정도 됐죠. 18년 동안 서울의 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제가 대충 시계열을 다 어바웃을 해보니까 5천에서 6천 건이 정산이에요. 한 달에. 네, 월별. 근데 재작년에 연끌 할 때 기억나시겠지만 한 달에 15,000건이었습니다. 서울이. 거의 3배 폭증했죠. 연끌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올해 들어와서부터 작년 연말까지 6, 7천 유지하다가 올해 초부터 5천, 4천대가 이제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6월 들어오면서 4천, 네, 4천대로 좀 앉더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얘기했죠. 6월 달 때부터 거래량이 줄고 있다. 제가 한 8개월 전부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 4개월 이어지면 무조건 하락으로 빠지는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 9월 달에 2,705개가 됐습니다. 갑자기 2,000대로 딱 내려왔어요. 10월 달에 2,200개, 11월에 1,368개, 12월은 우리가 신고를 하면 한 달 뒤에까지 되니까 1월 말이 되면 12월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24일인가요? 오늘이 24일이니까 5일 남았잖아요. 휴일 빼면 2, 3일 남았고 현재 1,053개입니다. 작년 연끌의 10분의 1보다 더 작아요. 15분의 1이에요. 쎄하네요. 쎄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2006년부터 전에도 데이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파트로 거래를 안 하고 그 건축물의 그 지분, 토지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때를 제가 돌아보니까 IMF 때 1998년도하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가 1,000 몇백 대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엄청난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000대예요. 왜 그러죠? 이상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분들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2,700, 2,200, 1,300, 1,053.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역대급으로. 결론은 뭐냐?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판단한 거죠. 이제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이 거래량 중에 하락 거래 비중이 올해 평균하면 한 40%입니다. 10개가 거래가 되면 40%가 하락 거래예요. 특히 12월은 53%가 하락 거래예요. 11월은. 시장이 변화가 왔다는 걸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단계에 온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래량이 이게 일시적인 감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진짜 5천, 6천을 갖다 10몇 년 동안 지내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일시적으로 왜 내려가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들 너무 비싸다라는 와중에 대출 규제가 들어왔고 그 와중에 금리가 또 인상이 되고 그 와중에 또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기존 주택의 주택 가격이 새로 짓는 주택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시겠죠. 그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면 물릴까 봐.
이 집값이 그러면은 하락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번 달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개월 시계를 더 봐서 제가 느낌이 올 때 말씀드린다는데 저번 달에 제가 1000대 떨어진 걸 보고 아 이거는 이제 하락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IMF 때가 30살이었습니다. 뭐 나이 나오잖아요, 계산. 그러면 글로벌도 겪어봤잖아요. 두 개를 다 겪어봤거든요. IMF 때는 제가 신혼초였는데 외람된 얘기인데 사업이 좀 망해가지고 1층 부동산에서 뭐 어디 감정원 나오신 분이 한 사장 영업을 잘하니까 1층에서 좀 거래. 저는 자격증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격증이 있고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너무 잘 알죠. 집은 막 남아들고 근데 조금 나중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이 또 터졌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랑 너무 비싼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냉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익이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거는 이익이 없는 선에서 대화를 던지거나 어떤 이론이나 논리를 피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익이 발생하는데 어떤 논리를 피는 것은 약간의 퀘스천이 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틀리면 제가 이제 사라져야겠죠. 틀릴 가능성도 있는데 제 경험상 거의 확실하다. 99%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네. 그러면 하락폭이 어느 정도까지로 될 걸로 보이시는지. 근데 강남에 미분양이 난 건 양 기자님 아시죠? 2010년, 11년, 12년에. 네, 박 기자. 네. 박 기자님. 죄송합니다. 우리 JYP 박 네, 기자님. JYP. 그 당시에 그래서 알아서 착한 분양가로 돌아섰어요. 강남의 아파트들이 하도 안 팔리니까.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요. 서울에 독립군 아파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단지 말고 뭐 80세대, 100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미분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급변한 거예요. 불과 작년만 해도 그런 거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강남 미분양 시절에 이제 하락폭을 말씀드리면 음마 아파트가 13억 9천까지 갔었어요, 그때 2007년도에. 근데 내려갔을 때 7억 1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억짜리가 7억까지 내려갔죠. 그 인근의 미도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들은 한 40% 정도 가볍게 다운됐었고 2, 3년 동안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고정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DTI, 뭐 LTV 뭐 쪼인다고 뭐 대출 주한다든지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고 그렇다면 20에서 30%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외부 충격.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20, 30% 조정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올랐으니까. 서울 아파트가 지금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10억짜리가 지금 뭐 22억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30, 40% 조정 고쳐도 정상 어느 누가 봐도 이게 시장 논리에서 가능한 선이라고 이해되는 수준으로 오는데 외부 충격이 오면 이제 문제가 되죠. 갑자기 공포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면 얼어붙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경매라는 물건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대출 유예할 것 뭐 이런 거 다 지금 은행기관에 던져놨거든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잘 조정해서 연착륙을 바라면 1, 20% 선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지금 공급 대책의 물량을 보면 제가 볼 땐 우리 국가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좋아지는 전자인 20% 선에서 멈추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3, 40%도 가능한 지금 시나리오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물량이 그러면 충분히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정 수준이 아닙니다. 폭탄인데 이거를 또 언론에서 계속 하소연하고 읍수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좋고 소득이 늘어나고 부채가 줄고 이럴 때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왜? 누구나 좋은 집을 가고 싶어 하니까 자산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쌓아 올린 집값은 문제가 큰 거죠. 다른 능력은 전혀 안 되고 한국금융안정보고서의 핵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이 FVI라는 그 취약성 지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나온 것을 제가 185일째를 하루 동안 분석하면서 봤습니다. 본 결론은 그중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걸 아시고 자산 관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세 개 분야를 합친 것이 금융 취약성 지수인데 총 합계는 한 65, 70배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뭐냐면 0이면 아주 안정적이죠. 100이면 취약할 대로 취약한 거죠.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주식은 한 60 정도 나오고
채권 시장은 한 50몇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 수치가 100입니다. 그럼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귀담으셔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잠시 자산 관리를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리 인상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고 DSR과 모니터링 대출 규제를 들어가야 된다. 빨리. 그러면 흐름은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당장 올해는 좀 어느 수준으로 하락이 또 가능할지. 올해요? 올해는 아직 기술적 반등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승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호재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세 임대차 계약 갱신이 7월 달에 있다. 그래서 또 폭등할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상승론자분들의 입장이고 가능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 같아요. 그때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 다 그거는 세력들의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카르텔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거래 입주 물량이 적으면 폭등할 거라고 했잖아요. MB 정부 시절에 입주 물량이 19,000개였습니다. 2012년도가 13년도 서울 아파트가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게 서울 아파트 2만 개밖에 안 돼서 폭등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MB 정부 때 2만 1,000개하고 19,000개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원칙으로 가서 수요 공급이 균형점이 있고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펀더멘탈이 안정적이고 이럴 때는 이 논리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것을 다른 데이터도 나왔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HAI라고 하우징 어포더블 인덱스인데 이 수치가 150이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건데 노무현 정부 때 막 미친 집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수치가 164입니다. 164.8 정확하게. 작년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82를 찍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 이 수치가 200이라면은 평균 중위 가격에 중위 주택을 샀을 때 그 소비자가 소득의 50%를 소득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걸 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여쭤본 건 올해는 어느 정도로 하락하는가였는데 맥시멈은 한 10%도 가능하다고 봐요. 올해는 내년이 더 무섭습니다. 내년 후년이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2030 세대들은 아마 처음 겪어보게 되실 것 같아요.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진짜로 집값이 내려가는구나 하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내년 후년에 확실히 올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동을 좀 걸고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좀 찾아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좀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지표들이 부동산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네네. 일단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대구, 세종은 미분양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인천, 송도가 작년 봄, 여름에 청약해서 57만 명이 모여서 뭐 몇백 대 일을 한 곳이 계약 해지가 지금 40%입니다. 제일 좋은 지표가 뭐냐면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좀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세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상승론자들 입장에서? 없지 않습니까?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 비싼 거예요. 요새 뭐 월세가 가속화된다 그러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가 지금 몇 프로예요? 월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뭐 돈이 없고 이래서 전세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스마트하신데요. 계산하니까 월세가 더 비용이 덜 들어가네, 전세 자금보다. 이자 비용이 더 드는 네. 게 된 거죠. 근데 월세는 또 이 전등이나 뭐 어디 뭐 문이 좀 새고 벌어지거나 화장실이 안 되거나 이러면 임대인이 100% 고쳐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세는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기가 고쳐 쓰잖아요. 자, 그럼 비용도 싼 데다가 조건도 좋은데 당연히 월세 가야죠.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균형을 맞춰가니까 조금씩 내려오겠죠. 근데 안 내려요. 왜? 버티는 주인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시장에 가보시면 비어있는 집이 많습니다. 강남에 가보시면 비어있는 집 구경 많이 하실 거예요. 가격을 더 내리긴 싫어서 안 내리십니다. 버팁니다. 근데 이것이 하락 기조로 더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못 버티겠죠? 더 버티기도 힘들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갱신 7월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판단을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을까지 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세 월세화가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뚜렷해질 거라고 보세요? 향후로도? 근데 전세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다 월세로 넘어가시겠죠? 박근혜 정부 때 그 대출 내서 비쌀 때 갑자기 막 집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전세가 오르니까 그때도 이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뭐 40% 넘었다 이렇게 기사 나오잖아요. 그때도 40%였어요. 그럼 교수님 앞으로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대선도 네.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의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을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예. 그건 이제 시장주의자들의 논리고요.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머니투데이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예. 저를 뭐 우리 안티도 생기실 수 있고 뭐 그러실 텐데 법과 시행령과 규칙을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법은 누가 고치죠? 국회의원들이 고칩니다. 국회의원을 거쳐서. 그러면 지금 정해진 내용들의 주요 투기 억제 사항들은 거의 법이에요. 큰 줄기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현재 집권 여당이 투기 억제를 하는 당이잖아요. 그죠? 민주당. 근데 거기에 임기가 2024년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은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다행히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의사소통이 잘 돼요. 어떤 면에서 공급을 늘리자는 데는 의견이 합치가 됐어요. 그 부분은 자 그러면 공급이 계속 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지금도 거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셔야지. 대선이 되니까 왜 오르는데요? 대선이 되면 여쭤볼게요. 대선이 되면 왜 올라야 되죠? 풀어주고 개발 압력을 줬을 때 오르는 거잖아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 때. 공급 개발 호재하고 재건축 재개발 호재는 가능해요. 단지별로. 재건축 재개발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완화하고 윤석열 후보도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호재가 있음에도 왜 안 움직일까요? 거래량이.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 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억짜리가 40%면 12억, 13억이에요. 네. 워낙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지표들이 심리를 이기는 수준의 어떤 하향 지표들이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로 주식의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봅니다. 네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뭐 성북이라든지 노원구 그리고 뭐 인천 등지에서 하락세가 이제 많아지고 드러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조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맞죠. 예. 강남에도 갭 투자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수요가 희소성과 어떤 투자성 면에서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기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버틸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강남도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불가피해. 거래량이 지금 너무 안 받쳐져요. 서울의 공인중개사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까 거래량이 1,000 몇 개라 그랬잖아요. 서울의 공인중개사가 22,100 몇 개입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50집에서 한 집 거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물 물량이 아파트 매물 몇 개가 있냐면 어제 그저께부로 4만 한 5천 개 있습니다. 근데 1,500개가 거래되면 나머지 4만 3천 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언론,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알려준다라면 시장이 정확하게 균형점을 찾을 텐데 여기서 지금 이 갭이 있거든요. 정보의 갭이 생겼어요. 영끌하신 분들이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자산 관리가 좀 어려운 상태면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잘 주는